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한다고 의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수준 중에 가장 수위가 센 제명입니다. 바로 제명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윤리심사위가 열리게 되고 만약에 제명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얻어내야 됩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킬지 말지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가 코인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다라는 의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직 제명될까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런데 윤리자문위 내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이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제명.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경한 결과가 나온 거죠.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코인을 200회 거래했다. 이 정도면 국회에서 코인 거래한 겁니까? 코인 거래소에서 국회 일정을 본 겁니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잔고가 99억에 달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임 때 두세 번 매매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 두세 번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다 200회를 거래해놓고 두세 번 거래한 게 됐을까요? 거짓 해명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재부상. 한겨레 신문 6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이 방북비용 대납해 준 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당 내에서 이거 사법 리스크 다시 뜨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영장설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필 공교롭게 단서 조건은 달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정당한 영장이 청구되면 부채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번복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분노. 한국일보 1면입니다. 교육청 앞에 근조 화환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교권 죽었다. 동료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교사의 무차별 폭행 사건에 이어서 교사의 사망 사건이 맞물리면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별장, 중앙일보 3면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18일에 미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 방문한 적 있었죠.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리심사 자문위가 몇 번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고 회의한 끝에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를 윤리심사 자문위가 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할지도 예상해 보죠.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령 의무, 그리고 양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제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좀 있나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거짓 소명이나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성실치 못한 소명도 있었다.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도 있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 자, 김광선 변호사님. 예. 제명. 이거 그 윤리심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에 가장 센 거죠. 네. 이거 이상은 없죠. 이거 이상은 없죠.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은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제명이라는 결정 내린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지금 계속 결정을 연기를 했잖아요. 네. 연기하다 이제 이번에 내렸는데 아마 지금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이 한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양당, 당에 추천받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민주당 추천 인사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성향의 추천 인사들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건 제명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무엇보다도요, 김남국 의원이 사실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적반하장이었어요. 검찰을 공격하고 나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 나오니까 그때 좀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했잖아요. 예. 근데 전적으로 진정한 사과 모습은 전혀 안 지어졌는데 소명했다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내고 소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문위에서 나온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 거래를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방송 나가서 몇 회 했다, 몇천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관련된 게 200회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회의까지 합치면 이게 몇 회가 될까? 그럼 1000회, 2000회도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 거짓말이네요. 이거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인출한 돈이 44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금화한 것이 44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최고의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최고액이 99억 정도 됐다는 거고 거기서 9억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440만 원과 9억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우리가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 코인 사태를 계기를 보면 본인이 훌륭한 정치 선배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불거지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나온 것도 부정하잖아요. 내미는 거, 오리발 그렇죠. 내미는 거. 근데 그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네.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제명의 자문위의 결정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의 돌직구였습니다. 소명도 잘 안 했습니다. 그 자산 판다더니 팔지도 않았고 자료 내겠다더니 다 내지도 않았습니다. 유재풍 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명, 성실히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정하며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15일이었죠. 김남국 의원이 왜 자료 안 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당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어떤 코인인지는 언론 보도로 수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전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에도 적절한 자료를 내지 않고 기자들에게 되묻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자문위 관계자 내지 민주당 관계자 내부에서 매를 벌었다. 저런 답변 태도와 성실히 소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있던데 일각에서는 아니야.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다라는 의문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에게까지 뭐 의혹대봐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믿는 구석이 강하지 있지 않는 한 저렇게 나올 수 없다. 마치 윤리심사 자문위 자체를 굉장히 좀 뭐 해봤자 뭐 이렇게 여기는 듯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어제 상황까지만 보면 유재풍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으로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이 국회 소속의 윤리심사 자문위마저도 무시해 버린 거거든요. 예. 아무런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할 테면 해봐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다.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안 줬고 그다음에 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한두 개밖에는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비상장된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코인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자료를 제출해서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뭐 니네 볼 테면 보고 나는 못 주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유재풍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내용 자체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자료 요구나 윤리심사 자문위를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 자체가 예. 이거는 도대체 소명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제명을 이제 윤리에 권고를 한 건데요. 그거는 완전히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완전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무시할 정도로 뭐 볼 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땐 뭘 믿고 그러면 저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향후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건이 법률적으로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사를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 내에서 이게 사실은 오늘 제명 권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가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대충 이렇게 저렇게 없는 경우라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어쩌면 빠져가 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뭘 믿고 언론에 대고 국민들한테 저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조사하라고 했던 저 윤리심사 자문위를 무시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갈 수 있는지 저는 혹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탈당은 했지만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나를 제명시키지 않는다. 그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이상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하는데 3분의 2 이상 제명, 이 3분의 2 이상 찬성 안 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쨌든 나 그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어쩌면 이거 가지고 내가 범죄자가 안 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박정하 의원님의 개인적 추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당 내에서 강한 친명계로 분류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짓말 논란 함께 보시죠. 200회 이상 거래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잔고가 99억이다.
윤리심사 자문위 국회 상임위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했다. 몇천 원 수준으로 몇 회 거래했다라고도 김남국 의원이 앞서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윤리심사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 관계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거래소 잔액이 한때 99억이다. 코인의 자산 규모가 99억이 아니라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 잔액이 99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산 보유를 했었던 거죠.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였다. 소액 몇천 원 수준의 소액만 거래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금액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0.09개? 0.99개요?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기억은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과연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세 번, 몇천 원 그거 거래하려고 내가 상임위에서 했나.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미안하다라는 거였는데 200회 이상을 거래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실제로 보면 저기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가 성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암호화폐의 거래는 제가 팔자 주문하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팔자 주문을 넣었을 때 자기 조건에 맞는 게 거래될 것이냐, 팔자 주문 낸 걸 거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낸 거래가 내일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 뭘 기준으로 했냐? 그런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팔자 주문한 게 두세 번인데 그 전에 주문해 놓은 것이 그 상임위 기간 내에 스스로 결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됐을 때 그게 수천 명, 수백 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만약 그것이 거래소의 통장으로 넘어왔다면 그거는 아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다 봅니다. 몇십억이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콜드 월렛이라고 다른 코인으로 코인 저장할 수 있는 지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안 잡힐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박정환 의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컨대 그 위미드 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상 이것은 유가증권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게임의 무기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있어서의 가상자산은 등록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매던에 불과하다 1,000원 하잖아요. 코인이 작코인은 한 개 1원짜리 있어요. 1,000개를 거래한 거죠. 그게 1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한 달여 중에 지금 현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블록체인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이 김남국 의원의 답답해한 부분을 첫째 김남국 의원이 블록체인 시스템당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더라.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다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가 뭘 진짜 잘못하고 뭘 소명할 수 있는지도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액수나 내용, 질적이 모두 제가 보더라도 윤리심사 자문위가 소위 말하면 제명을 권고할 만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전윤기 의원님, 네. 동료 의원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 중에는 잠시 후 들어보겠지만 뭐 장경태 의원처럼 강하게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고 옹호해주는 의원도 있었는데, 이런 의원들은 정말 김 의원 얘기만 믿고 상임위 때 두세 번 몇천 원 정도 한 것 같고 뭔 난리냐라는 식으로
옹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 의원도 지금 속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 의혹이 나왔을 때 소명하는 절차 자체가 조금 많이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사실보다 부풀려져서 보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그것을 믿고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없는 사실을 그리고 많이 두둔하는 멘트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나는 몇 차례 거래했고 기자님들한테 오히려 내가 뭐 어떤 것을 얘기할지 본인 한번 이해해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 2, 3이라면 뭐 90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의혹 제기만 하는 것이냐 그걸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보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이 했다면 그런 질문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제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 위원장의 했던 얘기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절차를 잘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먼저 더 성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를 겪었다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명이라는 최악의 기준까지는 안 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명하느냐 마느냐는 의석을 다수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고도 보는데 앞서서 당이 조사할 때도 자료 제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어찌 보면 동료 의원까지 지금 속인 셈이 됐는데 민주당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속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제명은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 지금 예스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막 결정이 내려졌기 그렇죠. 때문에. 윤리위 자문위의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건데 거기에서 또 내용을 보겠죠. 사실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자문위의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김남국 의원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속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갑자기 그 제명안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내볼 수가 없는 게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 자문위에서 내보낸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명 결정을 한다면 그 내용들이 소상히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온 국민들께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심사 자문위의 내용대로라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는 많이 다른 상황. 네. 윤리위에서는 통상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땐 결국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도응의가 이 윤리심사 자문위의 결과대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 의원님? 3분의 2 이상이 저는 앞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비록 무늬만 탈당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귀여워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그 당의 많은 그 형님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직도 그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0명 정원 중에서 한 100분이 그 제명에 찬성한다 치더라도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 100명 이상이 김남국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뻔할 거예요. 그 변재일 윤리위원장께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의 결과를 인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갖고 좀 얼마간 또 시간을 벌고 좀 지나가서 본회의 올라가도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지만 예. 여러분들 의원님들 알아서 각자의 소신에 의해서 투표하세요라고 하고는 뒤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저는 3분의 2 못 채워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년 6월 4월 총선이지만 임기가 6월까지니까 6월까지 무난히 다 채우고 이번 임기를 마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당장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윤리위에서도 제명을 권고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방탄했다. 뭐 이런 여론 부담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막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고민을 할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영향 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했거나 조금 더 뭐 투명하고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요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남국 의원을 얼마나 감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팽팽하게 가든 부든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팽팽할 가능성도 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 이제 예상하세요? 뭐 팽팽하다가 결국엔 그러니까 197가 이런 식으로 서너 표 차이로 부결되는. 부결은 마찬가지군요. 이제 어쨌든 이런 부결을. 어떤 예.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가결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매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김남국 의원 다 국회의원직 유지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시네요? 저는 이제 의견이 좀 달라요. 예. 가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 타이밍과 관련이 있어요. 타이밍?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네. 다 어떨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정당하든 아니든 간에 그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의 가결 부결은 이 불체포 특권과 어떻게 보면 서로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청구했을 때 이걸 부결시키고 예. 김남국을 제명을 부결시켜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가 내년 총선에 있어서 영향을 생각하지 예. 이게 친하다고 그래서 더구나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친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배신의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결국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명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다양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초선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어요?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야, 이거 민주당 듣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말을 했어요. 학력저하 대화가 안 되는 수준 이하, 뭐 소통 잘 안 된다 이렇게 빗댄 건데 초선 의원들 일부가 반발했습니다. 혁신위는 당원보단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라. 혁신위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간담회 때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더민초 윤영덕 의원 학력저하 발언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답답함이 느껴져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력저하. 그러니까 학력저하라는 표현이 더 쉽게 풀자면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건데 또 마침 현장에 초선 의원이 나와 계셔서 전영기 의원님 네.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 뭐 이렇게 빗댄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죠. 예. 사실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근데 굳이 콕 초선을 집어서 수준 떨어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윤경 위원장도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인 정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 사실 각 잡아서 이 지금 현직 의원들을 다 날려야 혁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다선 의원들까지 다 싸잡아서 현역 의원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초선이 좀 만만하게 느껴진 겁니까? 만만하게 느낀 거죠. 그렇지 않고서 저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현직을 물갈이해야 된다거나 현직 의원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본인에게 명분이 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돌직구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일단은 싸움을 거는 방식이거든요. 진짜 민주당에 혁신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당원 당규만 봐도 제19 감사기 시기에 아직 당원 당규도 남아 있고 실제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차곡차곡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들이 잘못됐어요라고 해야 힘을 받는 것인데 처음부터 싸우고 들어오다 보니 이게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은 더 혁신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징계 논의에 착수됐는데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데 이어서 과거에 올린 SNS 글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하지욕. 지금은 이 SNS도 삭제됐다고 그래요.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 내가 기분 나쁜데 일단은 참는다. 라는 뜻으로 올렸다가 이것도 지금 삭제됐다고 하는데 당 안팎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구두 경고로 뭐 끝냈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과거에 이제 MB 대통령은 테니스를 즐겨 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테니스를 쳤으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중징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징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미 드러난 팩트상으로도 당원 당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지자체장의 그 행동에 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유흥 골프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징계를 내릴까요? 사과하지 않는 분하고 사과하는 분하고는 분명히 양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 시장이 사과 기자회견 했는데 그게 어떤 진정성을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피해자들께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어떻게 볼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문 쓴 거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지금 보면 김관삼 변호사님, 그 윤리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과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당내 여론도 있는데 홍 시장은 SNS에 과하지요. 굴욕적이지만 가랑이 밑을 긴다. 지금 이런 글을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홍 시장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홍 시장이 이제 골프 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이후의 언행이 너무나 부적절해요. 아, 징계 나올 거다. 저는 이제 중징계 나올 거라고 보고 나와야 한다 보고 지금 어떻게 탈출구를 좀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 사과를 했으니까 이 정도 사안은 뭐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과를 했다고 없던 것이 됐느냐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과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정성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과를 하면서도 치욕적이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징계 어찌고 시끄러워. 네. 난 정치 생명 좀 연장하고 유지해야겠어.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사과를 해야죠. 만약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이건 사과할 내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대냐. 하지만 나의 정치적인 어떤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사과는 한다. 그러니까 이건 치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데 이걸 대충 사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를 뭐 경고 정도 한다랄지 경징계를 해버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부메랑이 되고 굉장히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 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2차례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정작 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가성 인지가 핵심이다. 사법 리스크 재점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건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이 건으로 영장을 또 청구할 거냐 아니냐,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냐,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뺀 나머지 관련자들이 모두 다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돌연 입장을 바꿨을까와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성태 증언 그리고 국정원 문건이 나오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야 이거 뭐 혼자 떠안다가 나만 독박 쓸 수 있다. 중형받을 상황에 부담 느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면 국정원 문건은 뭘까? 검찰이 재판부에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제출했고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불려나와서 진술했어요. 국정원 직원의 보고서에는 이화영 2018년 10월 방북 당시 북한 김성애에게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고 그게 김정은에게도 보고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돈을 못 주자 김성애가 굉장히 안달을 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국정원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보고서로 작성한 거예요. 김정은에게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채근을 하고 질책을 했던 거죠. 국정원 직원은 재판에 나와서 안부수에게 들은 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부수의 진술이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혹은 대한민국 국정원까지 파악해서 보고서로 보고가 됐던 사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도 한다면 김영주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알았나요? 몰랐나요? 입장을 안 밝히시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알았나 몰랐나까지를 지금 현재로 우리가 뭐 알았다 모르겠다 이렇게 딱 적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김성태에 의하면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최소한의 이재명 대표가 방북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경기도 의회에 예산 통과를 신청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대북과 접근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합법적 방법으로 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를 수가 없다. 다만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어떤 뭐 안부수 아태평화 그 위원장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쪼개기 형식으로 심양에서 돈을 갖고 나갔다든지 또 필리핀의 카지노를 통해서 우회로 송금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지시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꼬리 자를 수는 있지만 큰 틀의 의미에서 이 사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거나 몰랐다거나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동안에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이 또 안부수는 이미 여러 차례 자기 이야기를 한 상태고 예. 그럼 그 3자가 동일하게 예컨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박정호 의원님.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시인을 했어요. 네. 일관된 내용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돈 우리가 대신 내줬다. 1.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도 증언에서 나와서 이화영이 약속한 비용 경기도가 못 주니까 북한이 난처해했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우리가 그때 파악한 바도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맞다. 네. 라는 국정원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입을 다물고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보면서 쌍방울 쪽에서 비용을 내주기로 얘기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쭉 설명 주시고 왜 또 물어봐요? 액면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민주당이 또 정치 공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1년 가까이 혼자 오롯이 버텨왔어요. 그 전에 김성태 전 회장 전 그 동남아 피신에 있다가 압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기 시작했고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 회장도 불었고
이 얘기 다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오롯이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심경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국정원 문건까지 확인이 되고 국정원 직원도 그런 문건 만들어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해서 재판부에 얘기한 이 상황에서 더 버티다간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심지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이재명 그 지사에게 2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았다라고 답을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수사가 가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을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불체포 특권까지도 다 외형적으로는 포기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이거 당장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모든 정황 증거나 모든 진술에 대해서 또 다 부인하고 검찰이 정치하고 있고 검찰이 이걸 조작한다라고 지금 1차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명백하게 나오는 거라서 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 반발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도 쌍방울에서 대납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이 대표에게 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쌍방울 측에 방북을 요청하라, 방북을 한번 추진해봐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방북 비용도 내라 라고까지는 아직은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뭐 몰랐다라는 취지의 부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도 그때 알고 있었던 사안을 이재명 대표만 모르게 된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하다못해 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는데 도지사는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기소할 것인가, 영장을 7, 8월에 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7월이든 8월이든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이재명 잡아 넣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친다. 7월 8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안 되면 딴 거 칠 거고 딴 거 안 되면 또 딴 거 칠 겁니다. 이 정부 검찰은 이미 권력의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또 다른 여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냐 마냐, 영장을 치냐 마냐 이걸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을 거면 국민의힘처럼 아들 통해서 50억 이렇게 받죠. 왜 그 돈을 북한에다 줍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가 처음에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은 이미 도의회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돈을 못 준 겁니다.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화영 지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고 거기에서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 지금 회장인가요? 어쨌든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에서 그럼 우리가 대납북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대북 사업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못한 거 뭐 스마트팜 사업을 아마 쌍방울에서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평화부지사로서는 당연한 그냥 업무 보고의 형태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비용으로 쌍방울이 대신 지급했다라는 방식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말이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걸로 제3자 뇌물죄를 점토하려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말 왜곡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거 어디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사업과 김성태가 나중에 본인의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자금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뭉뚱글러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곡해가 일어나서 국민들께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서 양측의 공방이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검찰 측에서 흘린 내용이 언론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저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조작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아니, 법정에 진술서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우리가 진술 번복한 거 맞다. 미산점에 차이가 있다. 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진술서에 나와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 변호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이건 검찰의 회유에 한 것이다. 우리의 어떤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의 변호사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용기 의원께서 만약 대북성 영장 쳐도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하겠다. 뭐 치고 또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청렴하게 살아와서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요. 이재명 죽이기 하기 위해서. 파요. 그럼 미담만 나와야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이제 이건 개인적 촉감입니다. 개인적 의견이 촉감이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진술 번복. 예. 이건 굉장히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게 봐요. 어떤 신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잘 피해왔어요. 예. 자, 지금 대장동에서는 정진상이라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 방패망을 딱 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백현동에서는 김인섭이라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딱 방패망을 치고 있고, 대북송금에서는 이제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부 이러한 진술 번복이 잘못하면 측근들은 이제 도민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잘 이리저리 피해왔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근에 정진상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만나고 싶다고. 근데 공범끼리 만나면 안 되죠. 보석 조건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득? 우리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진상 실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법정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질적인 뭔 대화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판장한테 그런 얘기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사실대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완전 무너지면 정진상이랄지 그다음에 뭐 김인섭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받아서 스마트팜이든 본인의 방북 비용이든 쌍방울이 북한에게 어떤 성격의 돈을 대신 내줄 것 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는 내복 한 장밖에 사입은 인연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던 말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과연 이화영 전 지사의 이 진술 번복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 내놓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변심을 했을까와 관련해서 여당 쪽에 다양한 예상이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름이 김성태라. 김성태인데 또 김성태가 이름이 김성태라 헷갈릴 수 있는데 김성태 의원이에요. 전 의원. 이재명 차기 대통령 희망이 있으면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법적 처벌 감내하며 모든 책임지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변심했을 거다라는 추측. 또 다른 추측. 하태경 의원인데요.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 관계를 민주당 사람들 알거든요.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마음을 바꾼 거는 이해찬 대표 측에서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정치 평론식에 다들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본인만 다 뒤집어 썼을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친명계 좌장격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뭐 영장 청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또 여론 재판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망신주기식 또는 또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은 회기 중에 신청하겠죠. 오히려 비회기 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당장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의도하는 그런 여론몰이가 잘 안 되거든요.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이 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거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 실심사를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검찰이 회기 비회기를 따질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은즉슨 검찰이 회기 중에 청구하면 또 부결시킬 거다라는 의미로도 좀 들리는데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건부 나는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요. 네. 그러나 체포 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이상 방탄 국회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전망들이 다 다른데 최근 민주당은 단서 조건을 달았죠.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혔는데 일단 법리적인 거 김관선 변호사님. 예. 경기도가 북한이랑 대북 사업을 해보려 했어요. 이것까지 괜찮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팜 해보려 했어요. 이것도 다 괜찮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기도가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줘요.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직원들이 달러를 숨겨서 몰래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게 몰래 돈을 줘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지사가 보고받아요. 그걸 가만히 있어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 공범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제3자 뇌물은 뭐예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리고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팜도 그렇고 지금 본인과 관련된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잖아요. 뭐 500만, 300만이에요. 뭘 500만 경기도 그 관련된 500만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방북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려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쌍방울은 그룹이에요. 그룹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된 어떤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공공 배달앱이랄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300만 달러를 대줄 때는 후원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 당연히 북한에서 어떤 광물이랄지 그런 사업성도 받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스케줄, 개인적인 정책 이득, 목적을 위해서 돈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용인을 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딱 떨어진 이제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뭐 비슷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치고 민주당이 가결을 하든 뭐 비회기 때 청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칠 심사를 받으러 갔다 가정하면 구속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 대북 수금과 관련 물론 이제 증거가 문제겠죠. 예.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구속될 거예요. 그래요? 혐의만 보면? 예. 근데 검찰이 이 대북 수금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백현동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기 비회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정치 조작이라고 하니까 뭐 한쪽에서는 회기 중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고 또 다른 의견은 회기 중에 신청을 해서 부결되게 하면 알겠습니다. 역풍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혐의대로라면 영장은 청구해야 할 것이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상.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영장 실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받으러 가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리라 보세요? 이 대표가 구속되리라 보세요? 아니면 구속 안 되리라 보세요? 그거는 판사가 해야 되는 거. 그래도 아니 민주당에서 보는 전망은 뭐 증거가 명확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도저히 우려가 없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기각될 생각인데 것이다. 이것도 제 대피처리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봐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왜 지금 치지 않고 나중에 또 회기가 시작되면은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7월에 치든 8월에 치든 이재명 대표는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치든 10월에 치든 회기 중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나가오라고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검찰은 지금 치지 않고 나중에 치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 검찰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와서 판사한테 영장 청구 실질 심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10월에 치면 또 한 번 민주당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를 뭐 쓱 던져놓으면 민주당에서 자중질을 하는 모습 보일 것이고 모든 언론은 민주당이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일 정도를 민주당 잘못된 걸로만 가지고 뉴스를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되잖아요. 아니 가결해도 되는데 그 가결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가결될까 말까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돼도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렸다고 쓸 거고 안 돼도 방탄했다고 쓸 거고 그렇긴 해요. 이 내용들을 정치 검찰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쓱 던져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의심하는 거죠. 만약에 가결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버렸다라는 보도도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비회기 때 영장을 쳐야겠네요, 검찰이. 비회기든 회기든 저희는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빨리 쳐라. 생각입니다. 네. 혹여 구속되면 어떡해요? 혹여 구속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만약에. 근거를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여 구속된다면 또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구속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계속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르다 선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막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검찰도 재판 사항을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리적으로 보면은 8월 중순 이후 가면 벌써 결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국회가 시작이 되면 12월 말까지 꼬박 국회는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을 그 안에서 자중질환을 유도할 거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걱정은 저는 이 지금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상황을 보면 그냥 괜히 그것도 하는 소리다. 그냥 만약에 정말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고 재판부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가 옳지 또 그때 가서 이건 정치다, 이거는 또 탄압이다라고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교실, 교권 추락의 그늘. 2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뭐 해당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했다는 등, 지난주 한 학생 학부모가 교사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라는 교사 노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김어준 씨는 아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다. 삼선 의원이 해당 교사와 갈등을 빚은 아이의 조부다. 곧 실명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히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김어준 씨가 가짜뉴스성 의혹을 보탰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저렇게 정치 공세성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 애도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게 사람으로서의 예의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입장문을 냈고요.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연루 의혹 정치인도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정치인 이 이야기부터 좀 볼까요? 정치인 입장부터. 한기호 의원인데요. 외손녀가 한 명인데 중학생이다. 외손자는 초등학교 2학년 경기도에 거주한다. 사실무근이다. 결국 김어준 씨가 밝힌 얘기는 가짜뉴스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해당 학급에 올해 학교폭력 신고도 없었다. 정치인 가족과 관련 없다. 결국 뭐 김어준 씨 등이 또 가짜뉴스를 한번 양산한 셈이 된 겁니다. 박정호 의원님, 꼭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꼭 그 틈을 파고들고 무언가 정치적인 혹은 비정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목적이 뭘까요? 이제 이게 잘 보면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가짜 뉴스가 밤에 어디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확대 재생산되다가 어제 오전에 한기호 의원과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람에 이게 잦아들었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을 정상적으로 안 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적개심, 삐뚤어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국민들의 이 허망함, 그다음에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 대해서 그 분노 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기 위해서 저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무언가 국민들이 허탈해하거나 상실감을 갖게 될 때 꼭 거기에 가짜뉴스에 소위 말하는 양념을 쳐서 이게 마치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비난을 해야 되는 거고 여당에게 비난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을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보고 그 정상적인 합리적인 비판과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로 세상을 모두 이분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또 움직였던 희열을 느끼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김관선 변호사님 고인에게 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유력 정치인 할아버지 때문에 내 목숨을 끊었다라는 식으로 매도돼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고인이 힘들어했고 고민이었던 부분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인에 대한 예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의도 아니고요. 본질이 이제 호도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 초등 교사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학교 내 뭐 문제는 없을까? 아니면 교육 시스템 문제는 없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교권 침해가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근데 여기다 갑자기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삼선언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삼선언이 누구야? 이제 이 교사의 어떤 죽음은 별 상관이 없어요. 삼선언이 누구야? 정치인이 누구야? 근데 거기에 이제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TBS에서도 뉴스 공장 이거 진행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돌직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뉴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자꾸 가짜 뉴스를 갖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있던 버릇이나 습관은 굉장히 버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도 본인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아주 왜곡을 하면서 이 정책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로부터 뭔가를 호응을 얻고 이런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하는데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이게 뭔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가짜 뉴스와는 별개로 20대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원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학부모 인한에 시달렸다는 의혹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왔고요. 이주호 교육장관도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다면 교육계의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앞에 교사들의 추모 행렬, 교사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교육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치잖아요. 조금만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세요. 이걸 좀 추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조문객들을 경찰분들이 약간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이 가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고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현장에서 지금 조문객들이 조문객이 너무 많으니까 원하는 거는 부장소 개방을 원하는 거. 기자님들 좀만 열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기자님들 좀만 열어주세요. 기자님들 좀만 열어주세요. 이 교권 추락에 대한 지적이 많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명하고요.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옳지 않다, 안타깝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소식의 주인공은 한미일 정상이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캠프, 미 대통령의 별장격이죠. 여기에서 다음 달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매우 가까워요. 다음 달 18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대통령의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 다윗의 별장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별장에 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의 표시이죠. 우리가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내 별장에서 만나는 사이야라는 어떤 유대감을 과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은 바 있었죠. 그때 같이 미 대통령이랑 카트 운전하면서 친목을 과시한 바 있죠. 다자회의객이 아닌 별도 회담 형식으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의제 북핵 대응이 먼저 들어갔어요. 한미일 정상이 뭔가 북한이 하려는 위험이 예전 위험과는 다르다라는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가 북한이 일낼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경각심을 한미일 정상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역, 공급망, 기술 협력하겠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겠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전쟁도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죠. 매우 중차대한 일이죠. 회담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호 의원님,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한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시 대통령부터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을 가요. 워싱턴을 갔는데 갑자기 캠프 데이비드로 부부만 초청해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지금 화면 보시는 저런 건데요. 저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전통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에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카트를 운전했군요. 부시 전 대통령이군 당시. 네, 돌아가면서 아마 그때 카트 운전이 됐던 것 같아요. 뒤에는 낸시 여사가 아마 카트 운전하고 이렇게 서로 그 두 정상이 카트를 옮겨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죠. 스몰 화이트하우스로 불리는군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캠프 데이비드를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루를 묵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식사라고 회담을 하면 굉장히 미국 정당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이후에 미국과의 그 상대국과의 이제 외교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캠프 데이비드로의 초청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회담을 한다는 건 저는 이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그동안 그 어수선하게 있었던 정체성 내지는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국제사회의 위치를 분명히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도 보면 백악관은 아시다시피 워싱턴 DC에 있고 캠프 데이비드는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네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네요. 네, 좀 떨어져서 아마 육로로는 저게 이동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 취재하느라고 뭐 정상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부시 대통령도 미리 움직였지만 취재하는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 김영주 네, 의원님. 네. 실제로 이제 아까 100km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113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길 만든 이유가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워싱턴이 좀 시원한 데로 가자. 그래서 북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탁신산이라고 캠프 데이비드인데 그 데이비드 이름도 아데나워 대통령이 자기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야생 동물이 있는 어떤 주립 공원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경영은 해군이 합니다. 미국 해군이 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회의의 의미는 8월 18일 날 회의하기에 딱 시원하고 조용하고 또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정상 첫 이번이 초대하는 거라네요. 캠프 데이비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G7 회의를 그렇게 초청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만약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위기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도 역시 중국이나 다른 쪽하고의 지속적인 어떤 내부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각자가 축적해왔던 정보들을 좀 모아낼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한일 간에 어쨌든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서 현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될 수 있는 만약 하나 한일 관계가 또 틀어질 경우에 미국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방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일한 어떤 한 방향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떤 내부 속사정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방문 당시 보니까 부시 당시 전 대통령도 이명박 당시 전 대통령도 일단 노타이로 편안한 캐주얼 룩으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별장이라는 곳에서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을 과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캐주얼한 편안한 옷을 또 드레스 코드로 선택한 의미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별장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과 가족들을 위한 그분들이 초청한 사람들과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넥타이 풀고 뭐 그렇게 뭐 시간 제약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만큼 내달에 열리는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 또한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제는 상병으로 추서된 최수근 상병 인명을 구조하다가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휩쓸려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고인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어머니는 오열을 했고요. 국방장관도 조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저희 군이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숨진 최수근 상병 안타까운 사연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수근 해병대 상병, 지난 3월 말 해병대 입대한 신병입니다. 이제 순직을 했기 때문에 계급이 이제 상병으로 추서가 된 거고요. 부모님이 결혼 10년 차에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얻은 또 외동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소방관으로 또 알려져서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저도 아들, 딸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돼 보니까 박정아 의원님 다 키워놨는데 이제는 군대 제대해서
영광스럽게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고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날개를 확 펴서 자기 세상을 펼칠 딱 그 나이에 아들을 잃게 된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고 예. 뭘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게 저도 이제 애가 거의 다 컸는데 걔보다도 훨씬 어린 20살 청년인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가져서 키워가지고 저렇게 되니 어머니가 아니라 보통의 경우 저는 저렇게 막 오열한 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저 어머니는 내가 이해가 돼요. 예. 저 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얘기하는 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도 뭘로 저거를 위로하고 보상을 해줘야 할지 참 답답하고 그 사고 당시도 굉장히 부주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참 많이 우리가 정비하고 우리도 좀 체제도 갖추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먼저 간 저 최상병한테 미안하고 저 유가족들한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생각밖에는 더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이제는요 그 군인들 동원해서 몸으로 때우는 거 군대에서 그만해야 됩니다. 구명조끼 입히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군인을 소모품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던 말이고 군대 장병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제초 작업을 할 때도 제초제보다 너네가 싸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우리는 군인의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작업을 할 때 보니까 그 장갑차도 포기한 급류에 손만 잡고 걸어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 인식이 일단은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해당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군에서도 정신 차리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숨진 최수근 상병에게 보훈 훈장, 광복장을 수여한다라는 뉴스 지금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팬더 푸바오가 어제 세 번째 생일을 맞아서 한중일이 이례적으로 열광하고 있다. 오랜만에 이 한중 관계의 기쁜 소식이군요. 영상으로 보시죠. 아침 7시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려서 왔어요. 푸바오도 좋아하고 아이바오도 좋아하고 누룽지 같은 색깔이 너무 귀엽고 귀도 너무 뽀송뽀송 귀여워가지고 푸바오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기만을 그리고 우리 푸바오는 중국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푸바오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해 행복해 안녕. 중국의 선물이고 이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은 판다 가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멘트를 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 판다가 3구의 민간교류를 촉진했다. 우호사조로 거듭나고 있다. 한중일 네티즌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가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기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